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하늘에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30도까지 기온 오르겠는데요. 폭염 수준의 더위는 아니지만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체감온도는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길어지는 여름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하겠죠. 틈틈이 수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비교적 선선한 아침 저녁에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히 쉬어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낡은 물건을 수리해서 새로운 쓸모를 찾아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물건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되살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우수 인재 학습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역사적 실화를 우리 소리와 현대 연극으로 풀어내 제작한 강원 도립극단의 연극이 도내 순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공연인지 오늘 마무리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8월 2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6년 을지연습이 내일까지 강원도 내에서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18일 우상호 도지사 주재로 상황보고회의를 열고 전시 상황과 각종 안보 위협 상황 등을 가정해 분야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경 강원 전역에서 공습경보 발령에 맞춰 민방위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여름철 물놀이장 11곳을 대상으로 4차례 합동안전점검을 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물놀이장 관리 전담팀을 신설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주요 점검 내용은 수질관리와 전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입니다. 원주시는 물놀이장 폐장까지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흥정계곡 일원의 불법 행위를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흥정계곡 10km 구간에 대한 드론 정밀 측량을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시설물과 하천 무단 점용 여부 등입니다. 평창군은 조사 결과를 지적도 등 공간 정보와 대조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쌍용 목욕탕은 2022년부터 시멘트 기금 등 36억 원을 들여 기존 40년 된 목욕탕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새로 건립됐습니다. 이용료는 지역 주민에게 3,000원을 받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쓰임을 다한 물건에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래된 물건에는 저마다의 시간과 이야기가 담겨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물건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수리해서 이야기와 용도의 역사를 이어가는 되살림 프로젝트가 원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되살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필섭 작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는요, 업사이클링이라는 외래어를 더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들을수록 예쁜 우리말인 되살림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살펴보게 돼서 참 기쁜데요. 자, 먼저 이번 되살림 프로젝트가 어떤 취지로 시작됐는지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목공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목공을 처음 접할 때부터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폐목재 업사이클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도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버려지는 자투리를 활용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되살림 프로젝트는 그 연장선에서 시작된 작업이에요. 추억이 있는 물건을 가구나 소품의 일부로 되살려드리는 프로젝트고요. 크게 보면 물질의 순환이라던가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한데요. 시작은 사실은 조금 더 그냥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멀쩡한 상태로 버려지는 물건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물건을 버리기 전에 한번 이제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 물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모여서 이제 되살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가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처음에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계기가 된 일이 있는데요. 2019년에 제 짝꿍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 집을 함께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쓰시던 자개장, 화장대, 서랍 4개를 제가 챙겨왔어요. 네. 짝꿍이 몇 년 사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보내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붕이 없어진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 서랍을 이제 몇 년간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2024년 생일 선물로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서랍장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가구에 지붕이 있는 자개 서랍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작업이 되살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뭐 결코 단순한 마음이 아니었네요. 소중한 사연이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짝꿍은 배우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은 남편입니다. 아이고, 배우자를 향한 아주 사랑과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되살림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은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해 주신 물건과 사연 중에서 3건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선정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도 글로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되신 분들과는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후에는 제가 제작 계획을 세우고 실제 제작을 하고 완성이 되면 다시 이제 되돌려 드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은 글과 영상으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전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네. 뭐 오래된 물건에는 이 사용한 세월만큼 이야기가 쌓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소중한 물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작업자로서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실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소재의 물건들을 다루고 계신 만큼 또 고민도 많으실 텐데 그럼 실제 되살림 작업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군가한테 소중한 물건을 제가 이제 하다가 망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신청하신 분과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이제 무엇이 되면 좋을지 이런 의견을 나누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제 제작자인 저의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시간이 우선 제일 깁니다. 그리고 작업의 과정도 이렇게 한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것마다 다 다르니까. 네. 이게 만약 가구라면 해체하거나 분해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목재를 가공해서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하고 뭐 완성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뜯어내고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작업의 과정은 여러 레이어를 쌓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어떤 사물이 품고 있는 그 본래의 시간과 그리고 신청하신 분의 이야기가 겹쳐져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저의 고민과 작업의 시간이 보태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다시 신청하신 분이 사용하면서 또 이야기가 쌓이겠죠? 이렇게 여러 겹의 레이어가 쌓여서 만드는 것이 곧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살림 프로젝트는 또 어찌 보면 작고 사소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이 이 일에 진심이신 만큼 조심스럽고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 마음을 극복하고 또 해주시는 만큼 더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작품들이 전시로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전시 계획도 안내해 주시죠. 네, 사실
이 전시를 하기 위해 대살림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고요. 네. 대살림 프로젝트를 하고 나니 이제 보내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시는 이제 실물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작업 과정을 기록한 영상, 저의 기록 일지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풀어낼 예정이고요. 이전 전시할 때 보면 이 작품을 보러 온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투영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사실 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의 추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유, 뭐 그동안 만나온 물건들이 많을 텐데 이제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작품들이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나눠주실까요? 작년에 한 작업 중에 제가 이제 이름을 고양이를 부탁해라고 이름을 붙인 의자가 있는데요. 네. 이걸 신청해 주신 분은 학교 교직원 분이셨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 그 폐기되려는 도서관 의자를 구출을 하셨고요. 그 의자가 이제 본인의 모습도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의자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 의자를 은퇴시켜주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우리가 은퇴라는 단어는 사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의자에 저는 이제 그 의자였던 과거의 흔적을 없애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고 싶었고요. 이분이 이제 고양이와 같이 사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고양이를 위한 의자, 캣타워 그런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이 과정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다른 것보다 유독 길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었다 뜯고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가구는 마지막에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는 그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고양이를 부탁해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약간 그 물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물건의 은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서 저에게도 좀 의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한 가지 사례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그동안 용도를 다한 물건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 자체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물건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의미도 클 것 같습니다. 이 되살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물건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손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손때 묻은 물건. 그 손때라는 것이 이제 곧 쌓인 시간인데 그렇게 이제 일상의 시간을 새롭게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되살려진 물건이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요. 이 새로운 서사가 많이 쌓여서 또 언젠가 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또 저한테 돌아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나도 되살림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하는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참여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은 우선 이제 SNS에서 되살림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제 계정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네.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신청 링크에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되살림 작업에 대한 영상 기록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 되살림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좀 더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필섭 작가의 SNS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되살림 프로젝트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진행하는 되살림 프로젝트는 지금 강원문화재단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강원도민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공 작업을 위주로 하지만 꼭 목재에 한정되지 않게 다양하게 어떤 물건이든 우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물건은 다시 쓰일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되살림 프로젝트에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되살림 작업은 주로 개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지역이나 장소, 공간의 이야기로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되살림이 그렇게 돼서 하나의 문화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지금 물건의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버리기엔 아까워서 혹은 그 안에 깃든 이야기가 소중해서 집 한쪽에 간직해둔 물건 하나쯤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시대이긴 하지만요. 고쳐 쓰고 다시 쓰는 문화가 또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날이 오기를 좋겠고요. 작가님이 큰 기여를 해주실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살림 프로젝트의 필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가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지역이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응원해준다는 경험도 큰 힘이 될 텐데요. 원주시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과 수학, 언어, 예체능 등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 인재들을 발굴해서 학습 지원비를 준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우수인재 학습 지원 어떤 사업인가요? 네, 원주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학업과 진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비를 지급하는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30명, 모두 40명을 선발하는데요. 네. 이 선발된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1인당 300만 원의 학습 지원비와 장학 증서가 수여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억 원입니다. 네. 특히 일반적인 장학금이라고 하면 성적이 좋은 학생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번 사업은 학업 성적 우수 인재뿐만 아니라 과학과 수학, 언어, 예술과 기능,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키워온 학생들도 함께 선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지원되는 금액은 등록금에 한정된 장학금이 아니라 학습 활동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지원비인데요. 네. 고등학생은 교재 구입이나 온라인 강의, 학습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대학생 역시 전공 서적이나 자격증 준비, 또 연구 자료 구입 등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원주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방현규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우수인재 학습 지원은 이제 지역 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습비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보다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원주시 장학 사업입니다. 원주시 인재 육성 지원 조례 근거에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든지 수학, 언어, 예체능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 10명, 대학생 30명, 총 40명을 선발하여 총 1억 원 규모의 학습 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특히 학생들이 각자의 학업 등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함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함께 본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공통적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원주 시민 또는 그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은 여기에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9세 이하 학생이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 선발 분야는 크게 학업 성적 우수 인재와 특정 분야 우수 인재로 나뉩니다. 학업 성적 분야의 경우 고등학생은 올해 3월과 6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서 모두 2개 영역 이상 1등급을 받아야 하고요. 대학생은 학기당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는 공고일 전일부터 1년 이내에 과학과 수학, 언어, 예체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진 부분도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로 묶어 선발했던 특정 분야 가운데 예술, 기능 분야와 체육 분야를 구분해서 선발하기로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는 대회 성격도 다르고 참가자 규모나 수상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원주시는 이런 분야별 특성과 실제 신청 수요를 고려해서 어느 한쪽의 선발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분야별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인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최종 선발은 신청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이나 수상 실적뿐만 아니라 원주 거주 기간, 또 학교장 추천 등 여러 기준을 종합해서 서류 심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방현규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거주 요건 및 분야별 어떤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요, 공고문 내용을 좀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면 되고요.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 우수인재로 신청하는 학생은 입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요.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에 원주시청 8층 교육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편 접수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되므로 마감일을 고려해 여유 있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재능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뒷받침해주는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성적은 물론 과학, 수학, 언어, 예술, 체육 등 저마다의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지원이 든든한 응원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립극단의 공연 까만 인절미가 도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839년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판소리와 민요, 또 전통 연희의 현대 연극을 결합한 우리 소리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더했는데요. 이번 작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 도립극단의 김경익 예술감독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먼저 강원 도립극단 올해의 공연 까만 인절미의 기획 배경과 기획 의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요즘 AI가 인간의 역할들을 대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대장장이면 그걸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다 만들어 갔는데 이제 그 기능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만이 가진 성은 뭘까? 인간은 왜 인간인가? 이 질문을 좀 깊게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을 준비를 했고, 저희가 28일 강릉을 시작으로 해서 속초, 철원, 원주, 춘천 이렇게 5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관객들을 만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인데 우리 관객들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작품은 1939년 기해박해 때 우리나라 그 두 번째 사자였던 최영업 신부님의 부모 최경환, 이성래의 순교 실화를 이렇게 사실로 그 순교 실화를 바탕으로 공연을 만든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목 까만 인절미는 순교를 당하는 엄마를 위해서 아이들이 동냥하고 안 먹고 쥐고 있던 인절미를 망나니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엄마 안 아프게 참수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 포스터 사진과 문구를 봤는데 저도 그 장면만 봐도 슬프던데요. 이번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 소리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인데 판소리, 민요, 전통 연희 등의 현대 연극을
결합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이고 이게 기존 연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대 연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악가무라는 우리 연희의 전통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서구식 연극이 유입되면서 그냥 옛날 것, 박물관적인 어떤 기록 정도로 지금 취급이 되지 우리가 즐기는 공연 문화에는 지금 녹아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창극이라는 장르가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기회를 많이 닦으신 분들의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이 대중적으로 확장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전통들을 어떻게 동시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코드로 수용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혹은 우리 빛 속에 있는 어떤 신명이라든지 흥이라든지 이런 걸 깨워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형식이다 보니까 연습 과정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배우들과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도 나눠주실까요? 그래요. 우리 지금 서양 옷처럼 배우들도 서양식 발성에 익숙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창의 고음, 온몸을 때려서 내는 그런 절절한 소리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성대가 다치기도 했어요. 안 쓰던 부위를 이렇게 비벼서 하는. 네. 그래서 뭐 좀 어려움도 많았고 또 특이한 점이라 그러면 출연진 전원이 소리북이라고 왜 풍물북 말고 이렇게 소리가 더 큰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연습을 다 해가지고 12명이 우리 창으로 풀어낸 주기도문을 북을 치면서 같이 라이브 연주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의 핵심인 주기도문을 우리 소리로 이렇게 풀어낸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아유, 감독님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배우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작품 알아봤고요. 저희가 기회가 닿는다면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원도립극단 김경익 예술감독과 함께했고요. 8월 20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맺습니다.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